미래는 예측 불가능이라고 방치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는 10년, 20년 전부터 미리 차근차근히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해 나가면서 예측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돼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얼음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많이 녹고 있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그 북극에 있는 항로가 지금 개척되고 있어요.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이 동북아에서 유럽을 가려면은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이와 같이 하면은 약 24일, 그래서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오게 되면은 14일 정도, 그러니까 한 40%가 거리가 단축이 돼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남부 항로를 이용해서는 허브항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냐면 싱가포르가 차지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앞바다 가면 큰 배들이 다 그 항구에 접안을 못해가지고 대기할 정도로 거기가 그냥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 그럼 그 허브 항구의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인지, 자, 우리나라는 그냥 옆에서 굿을 보고서 그냥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미래 전략에서 다뤄야 될 일이 되겠죠. 이게 지금 유가 그래프입니다. 석유 가격이.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유가가 대략 1배럴에 90불, 100불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듯이 기름값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은 그 다른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8년 7월 달에 굉장한 그 유가 폭동이 있었습니다. 1배럴에 145불까지 올라갔던, 그래가지고 1배럴에 뭐 200불 간다는 등 막 그래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조성했죠. 그때 시점을 보면은 그 세계적인 금융 위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 이런 일이 있고서 그 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안정되는가? 거기에는 기술 개발이 있는 겁니다. 셰일가스라고요. 돌, 지하의 유전보다 더 깊은 층에 돌과 자갈, 진흙 속에 박혀 있는 그 가스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일종인데요. 그것이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6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시추에 성공해서 2008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나라의 큰 산업이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휴대폰, 자동차, 조선, 뭐 제철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큰 효자가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효자 산업인데, 이거는 석유를 수입해서 거기에서 나프타를 추출해서 나프타로부터 우리 모든 그 화학 제품을 다 만드는 거죠. 이런 책상에 들어가는 거, 옷감 만드는 거 다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나프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뭘 개발했냐면은 에탄을 이용해서 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그 나프타보다 가격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그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에탄을 이용하는 거하고 나프타 이용하는 거하고의 원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큰 그 위기, 변형.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프타를 대신에 공장을 에탄으로 바꾸는, 에탄 원료를 쓰는 형식으로 바꾸느냐, 그 앞서서 셰일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인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에 투자하고 제철수도 착공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수입했는데 독립하게 됐죠. 미국이 에너지 독립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다가 많은 관심을, 중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전쟁도 하고 뭐 함대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이제 관심이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동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해야 돼요. 지금은 이란하고 뭐 사우디하고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니 마느니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 라인이에요, 석유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잘 해주겠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관심이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이 셰일가스가 중국하고 미국에 많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그 가스를 많이 사용한 나라가 또 이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가스선들이 바닥에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유조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선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러면 현재 LNG선은 셰일가스선으로 바꿔야 되고 뭐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럽이 가스를 많이 쓰는데 유럽 가스가 러시아에서 옵니다. 아마 7, 8년 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잠궈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 후로 계속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스를 수출하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힘은 계속 약화될 거고, 그럼 러시아는 그 가스를 어디다 팔겠어요? 그러면 이제 극동 지방으로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변화되는 세상이죠. 또 지난 3월 달에 큰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는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압력이 높아지면은 고체로 돼요. 근데 물 밑에 지하에 1000m 정도 들어가면은 기압이 40기압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고체로 됩니다. 16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60분의 1로 압축되어 있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독도 근처에도 잠겨 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거를 개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곧 할 수 있겠죠? 투자를 해서 개발하면은. 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국제 지형이, 에너지 지형이 다 바뀌고 국제 정치도 바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자, 미래학이라는 거는요, 퓨처 스타디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시간축 위에서 연구하는 융합학문이죠. 그래서 미래학은 뭐 어느 꼭 기술만 알아서 안 되고 또 인문 사회과학만 알아서도 안 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기본은 기존에 있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법은 과거에 있던 데이터의 패턴, 과거의 패턴을 보고서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고, 미래학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고요. 미래 예측은 내다보는 것이고, 미래 설계는 미래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우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비전도 될 수 있고 목표도 될 수 있죠. 이런 비전을 설정하고서 우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미래 전략인데, 이게 그걸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서 설계하는 게 미래를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전략이죠. 그게 미래 전략이죠. 그리고 실행계획, 미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미래 관리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보는 시간은 미래 예측할 때 대개 짧게 보면은 5년 이내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래학이라고 하면은 대개 5년에서 20년,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일하는 것이 미래 예측이죠. 아주 길게 20년 이상, 50년 이렇게 보는 거는 소설가나 이제 만화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게 있고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 안에 있는 거는 관심이 있는 거고 밖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원 속에서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내 영향력이 행사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사물이 새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화면에서 제 왼쪽 저 구석에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주시를 못하죠.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선각자들이 이걸 보고서 서서히 우리의 관심 영역 속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좀 더 관찰을 잘하고 연구를 잘하면은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향력의 원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IT 선진국가 아닙니까? 정보통신에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CDMA 기술을 개발을 접목을 잘해가지고 이와 같이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보질 않았어요. 일부 선각자들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해서 빨리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끌어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든지 또는 무시하든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걸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정부가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상임위 의장으로서 이걸 비로소 방망이를 땅땅 쳐가지고 우리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CDMA 기술을 접목해서 오늘날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정보통신은 세계 최고 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그걸 관찰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큰 것으로 우리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미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복잡합니다. 현대에는 특히 더 불확실성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래 예측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필요성은 항상 우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불확실한 사회가 되니까 더 우리가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핵심 동인을 찾는 겁니다. 핵심 동인, 드라이빙 포스. 핵심 동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CDMA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CDMA 기술은 핵심 동인은 바로 그것이 선진국이 아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가 오늘 같은 산업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선각자들이 그 핵심 동인을 보지 못했다면은 오늘 같은 이런 거를 만들지 못했을 거고요. 셰일가스 앞에 예를 들었죠. 셰일가스도 아주 지금 현재 현재 일어나는 그 산업의 변화, 에너지 변화에서 아주 핵심 동인입니다. 드라이빙 포스예요. 이것을 미리 본 사람들은 그걸 준비를 했을 것이고 했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준비 못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은 대체 에너지 산업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대체 에너지라는 건 현재 에너지가 잘 안 될 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셰일가스가 개발이 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투자해가지고 큰 손해를 본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산업 한 회사들입니다. 중국의 선테크 같은 회사. 얼마나 잘했습니까? 3년 전까지. 그런데 지금 부도가 났어요. 셰일가스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투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죠. 아실 겁니다. 태양광 많이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본 회사들. 그건 바로 이 핵심 동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를 과다하게 해서 회사가 부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미래는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는 10년이나 20년 전부터 예측을 시작하고 그것을 10년, 20년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하다 보면 그 미래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업데이트 하면은 나중에는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거에 도달하기 위한 그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래 계획이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맞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는 피드백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미래 예측은 회사마다 다른 미래를 가지고 있고 국가도 다른 미래를 갖기 때문에 이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의 문제는 문제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따라서 다른 방법이 이용되게 돼요. 그래서 미래 예측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만능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 중에 어떤 만능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개, 40개가 뭐 50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미래 예측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걸 골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미래에 관한 그 트렌드인데요. 트렌드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S커브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은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이 왼쪽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지의 정도입니다. 인지도. 그래서요, 어떤 일이 처음에 사건이 나타나면은 여기 초기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것이 아는 사람이 많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죠. 그러면 이때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추세라고 부릅니다. 트렌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때는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런 거는 지금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단계의 일들을 이머징 이슈라고 부릅니다. 아주 떠오르는 이슈예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근데 이머징 이슈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커진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트렌드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등산복 입고 가는 거 있죠. 아웃도어 시장 그거 트렌드예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것도 트렌드라 할까요? 트렌드. 여성들이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트렌드입니다. 그런 가방 안 들고 동창회 못 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를 이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내느냐. 그것이 이제 미래 예측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앞부분. 왜냐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차별화가 좋은 거죠. 자, 첫 번째 방법. 스캐닝 방법입니다. 스캐닝 방법은 초기에 데이터와 정보를 주의 깊게 관찰해가지고 이머징 이슈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걸 찾는 방법은 마치 우리가 이런 그 레이더 하늘에 조기 경보기를 띄워놓고서 우리 관찰하듯이 계속 우리 회사 또는 우리나라 그럼 우리 회사면 우리 회사에 관련된 사항을
계속 주기적으로 그 관련 아이템을 관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머징 이슈 발굴은 주변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 검색을 통해서 또는 특허출원, 새로운 책에서. 근데 대부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게 좀 이상한 아이디어입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라고 썼는데 이머징 이슈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상한 무슨 얘기하면 그건 참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1978년에 다 아시다시피 그 아랍의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서 중동에 있는 그 인접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협공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공격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아랍권이 완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3차 중동전. 그러니까 앞에서 2번씩 싸워가지고 3번째에도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때 로얄 더치쉘에 근무하는 어떤 런던 지사의 직원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큰 좌절을 맛보면은, 꽤 큰 좌절을 당하면은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혹시 아랍 사람들이 저렇게 이스라엘과 미국한테 완벽하게 그 패배를 당하고 여러 차례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방법의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석유 무기화의 가능성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고서를 썼어요. 본사에. 아랍권이 석유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 다행히 본사에서 그걸 버리지 않고 받아서 그래 이거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석유 무기화, 오페크가 석유 무기화할 경우에 경영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얄 더치쉘은 석유 메이저 7개 석유 메이저 중에서 끝번이었어요. 74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어요. 석유 무기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가가 3배가 뛰었죠, 그때. 그때 다른 석유 메이저들은 다 허둥지둥 난리인데 로얄 더치쉘은 준비했던 경영 시나리오를 꺼내놓고 경영을 시작했죠. 그래서 로얄 더치쉘이 그 후로 2등,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만큼 이머징 이슈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트렌드 어널리시스. 이거는 이머징 이슈 단계를 지나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예요. 그 이미 부상해 있는 이슈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접목하는 거예요. 또 우리 경영에 접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차하고 빠뜨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넣어서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뭐 히피, 명품 가방, 과거에 히피였고요. 아웃도어, 스마트폰,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트렌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도 이게 우리가 실제 경영하다 보면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정책 정하실 때 노령연금 이런 거, 또 지하철 무임 승차 이런 거 결정하실 때 아까 그런 그래프 보면서 하세요. 트렌드지만은 이게 빠뜨리는 수가 있단 말씀이죠. 지금 현재 민간 항공기 중에서 최대의 명작이 현재 A380입니다. 아마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타고서 친구들한테 자랑 무척했어요. 와,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냐. 2층으로 돼 있더라.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이제 가지고 있죠.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두 회사는 차세대 비행기를 뭘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보잉사는 맞아. 사람들은 직항을 원해. 직항. 그렇죠. 우리 다 비행기 중간에 갈아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직항을 원해. 그러니까 시티 투 시티. 빨리 가는 비행기. 그럼 좀 작게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게 맞겠다 해서 개발을 시작한 게 소닉 크루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소닉 크루저 비행기를 개발을 시작했어요. 반면에 유럽에 있는 그 에어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값싸게 여행하는 걸 원할 거야. 값싸게. 그러려면은 1인당 운송비가 적은, 그래서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버스로 만든 거예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고, 그래서 허브 공항에다가 사람을 내려놓으면은 거기서 작은 비행기로 자기 도시로 이렇게 갈아타는 형태로 가야지 값이 싸질 거야. 그런 개념으로 해서 A380이라는 큰 비행기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덕본 게 사실 이 인천공항이죠. 그러니까 대형 비행기가 와가지고 사람을 많이 내려놓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행이 전개되니까 허브 공항이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이 허브 공항이 된 거죠. 예.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발전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허브 공항을 갖는다는 거, 갖고 있다는 거, 그거 놀라워서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인천공항을 처음에 기획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결국 찾았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인천시의 도시국장 하는 젊은 사람이 저기다가 공항을 만들고 송도 자유도시를 만들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윗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이 그 다음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우리가 많이 아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죠. 바로 그것이 가장 간단한 빅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넣고 이슈 키워드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 찾아서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한다. 우리 회사 태양광 산업한다. 그러면은 태양광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함께 나오는 검색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와, 그 다음에 해도 또 나와. 그러면 분명히 태양광 하는데 이 셰일가스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태양광하고 셰일가스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을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태양광 하다가 실패본 회사들이 바로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네트워크 검색을 안 한 겁니다. 특허, 당연히 특허 추세를 봐야 되죠. 논문도 검색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검색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적인 변동. 그 사회는 여기는 기본 가정이 일정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계속 변한다는, 사회가 변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10년 후에도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을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기법. 이거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듯이,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듯이 예측을 해나가는 겁니다. 중심 주제를 정하고 관련 요소, 핵심 요소를 찾아가지고 시나리오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쓰듯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죠. 뭐 이메일 와가지고 설문 답해달라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의 특징은 내가 답을 해주면은 1차적으로 그걸 종합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종합해서 나한테 다시 알려주고서 2차 답변을 또 요청하는 거죠. 이게 델파이 기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차 영향 분석.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그 요소 중에 이제 드라이빙 포스. 핵심 동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 또 상호 교차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교차 영향 분석이죠. 그 다음 기술 예측. 이거는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를 예측하는 겁니다. 피처스 휠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1차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적 영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2차적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셰일가스가 처음에 개발됐어요. 자,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개발됐으니까 그 1차적 영향은 어떤 것이냐? 그럼 당연히 유가가 안정되고 뭐 등등등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되면 미국이 에너지 수출하게 되면 국제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국제 정치, 러시아의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어때요? 그 2차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피처스 후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드 스와트. 이건 카이스트에서 만든 방법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스와트 방법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해서 그동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타임드 스와트라고 바꿨습니다. 타임드 스와트는 시간치 위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스와트 분석을 현재 시점에서 스와트 분석을 하고 미래 시점에서 나 자신을 미래 시점, 10년 후에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시점에서 다시 스와트 분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를 알 수 있고 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라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라 하면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현재의 모습은 지금 얼음이 녹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어. 10년, 20년 후에는 북극 항로가 열려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여기에 부산항을 허브 항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걸 연결해 주는 전략.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타임드 스와트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카이스트에서 만든 방법인데 3차원 방법을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종합해서 써야 되는데 또 이걸 종합해서 쓴다 해도 오류가 많이 납니다. 항상. 에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좀 우리가 만든 거는 그런 오류를 좀 줄이고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정확성을 높이자는 것이 저희가 만든 3차원 미래 예측법입니다. 자, 3차원 미래 예측법은 그래서 목적이 오류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관심 영역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예측하고 싶은가? 그걸 정하는 것이 관심 영역 1단계. 2단계는 그거하고 관련 영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거, 그리고 2단계는 그거에 파생돼서 그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걸 찾는 거예요. 3단계는 거기에 과거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그리고 미래를 결정해주는 요소를 설정하고 5단계는 비로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단계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게 여기 예인데요. 저는 그러면 10년 후 2024년에 한국 시장의 휴대폰 시장을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24년에 한국 시장의 휴대폰.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그림처럼 3차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3차원으로 시간.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했던 2024년, 그러면 현재가 2014년이라고 한다면은 2024년 여기에 표시를 해둬요. 자, 10년 후 어디? 한국에서 그리고 휴대폰 시장 이렇게 3차원 위에서 표시를 합니다. 이게 1단계의 끝이에요. 2단계는 1단계에서 했던 그것에 정의한 것에 관련 요소, 관련되는 것을 찾아 나갑니다. 관련 요소를 찾아 나가요. 관련 요소는 휴대폰 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요. 10년 후에 휴대폰 시장을 예측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월드컵이 열린다. 월드컵이 언제 있다. 또 선거가 언제 있다. 또 올림픽이 언제 있다. 이런 거는 월드컵이 있다든지 올림픽이 있다든지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죠. 당연히. 화면이 더 커져야 된다든지 뭐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매출이 는다든지. 그런 꼭 영향을 우리가 받는 요소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거를 저는 딥 팩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올림픽 언제 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 선거 언제 한다는 거 정해져 있어요. 출산율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 영역에서요. 공간 영역에서는 한국의 휴대폰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이 어떤 뭐 고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들 상황,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의 요소를 찾고 또 경쟁 회사들, 노키아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품이 여러 가지 있고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칩, 키보드, 3D 기술, 바이오 센서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찾지 않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잉사가 차세대 비행기를 개발할 때 유가를 빠뜨린 겁니다. 유가가 오를 거라는 요소를 빠뜨려가지고 그렇게 실패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그런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좌표에서만 그리지 말고 왜냐면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거든요. 여기 과거 데이터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테이블. 요소들을 위한 테이블, 공간 차원에 있는 요소들을 위한 테이블, 분야 차원에 있는 테이블. 이런 테이블을 이제 마련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3단계입니다. 우리 영향 주는 요소들을 다 찾아놓고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으면 그 테이블에 과거 데이터를 메꿔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각 테이블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도서관에서 찾든 인터넷에서 찾든 이 자료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 차원의 테이블, 공간 차원의 테이블, 분야 차원의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으면은 빠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미래 환경입니다. 미래 환경. 그래서 앞에 제가 휴대폰에 영향 주는 그 어쩔 수 없는 요소, 딥팩터 또는 독립변수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언제, 그럼 앞으로 향후에 선거가 언제 있지? 인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올림픽은 언제 있지? 이거를 미래 10년 안에 우리가 예측하는 시점까지 다 조사해 놓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해서 예측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4단계가. 이건 근데 우리가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 비율, 그리고 GDP 예상되는 거 다 있죠. 선거 언제 있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4단계가 끝납니다. 4단계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5단계가 돼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자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데이터를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5단계에 들어와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예측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11개 방법, 그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단계에서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고 그럽니다. 그 과정은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5단계를 거쳐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건 이제 예측이죠. 그래서 결론은 미래 예측은 어느 한 방법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3개나 이게 5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카이스트에서 만든 3차원 예측법은 그 중에서 오류를 줄이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법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 방법하고서 다른 방법도 쓰고.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미래를 관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그 미래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미래 예측, 그리고 설계, 전략, 계획, 유지보수, 피드백.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미래 예측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뒤에는 여기에 예측이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설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 세우고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미래 예측 그 방법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 요약을 했고요. 예. 여러분 일찍 이런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면은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미래를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관찰하면서 연구해서 데이터를 모아 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을 때는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 예측 방법, 미래 전략 이런 것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